오늘 각도기님께 제가 아주 그냥 네. 여권까지는 아니지만 네. 쪽쪽 뽑아먹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네. 일단 저는 주제가 진짜 긴축의 시장 완화의 지속 연준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네. 속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우리 행간을 읽어야 되죠. 어. 행간을 읽고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명이었던 게 3명으로 바뀌더니 이번에 7명으로 살짝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즉 네. 긴축을 좀 해야 된다. 즉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마음 그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언론 인터뷰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주축이 되는 의장, 부의장 이런 사람들, 뉴욕 연은 총재들은 여전히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긴축하고 테이퍼링 한다는데 왜 신고가가 나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선수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기장 열렸네, 봉인 해제됐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레이스.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우리 최근에 그 대형주 종목에서도 레이스가 나타나죠. 지난 1월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레이스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지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더 투자하게 되고 보통 그럴 때 제일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뭐랄까 경계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앞서 우리 박 부장님께서 그 금리 얘기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쫄지는 마라. 쪼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조금 길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박 부장님께 아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니 질문 왜 오늘 말씀해 주시면 않고 또 질문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 전문가시니까 한국 최고의 그 채권 금리 전문가에게 색다른 거 좋네요. 네, 한국의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 이번에 올리기 시작한다면. 아니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반칙이죠. 아니 다음 거를 네네.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네요. 도대체 아니, 이거- 어디까지 한국의 금리가 올라갈까요? 제가 지금 당하는 분위기인데 아유.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그 기준금리가 잠재 성장률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경제에 부담을 주기 아니, 그거 시작하거든요. 말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 0.5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맥스 1.5라고 봅니다. 맥스. 맥스 1점.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bp 정도, 4번 정도인데 그게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맥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상에 넘어가고 거기에 가까워지면 갈수록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자본 이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자발적으로는 그 이상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5 되면은 예금 금리 얼마나 될까요? 아니 왜 자꾸 저한테 역공을 아니 뭐 당하고 있는데 오늘 저기 큰일 났네. 자산 리밸런싱 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네. 자산 이렇게 그 매니저예요. 네. 포트폴리오 매니저. 예, 여러분 제가 지금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니 필요하다고요? 얼마 안 되죠. 기준금리 그 정도 가면 뭐 네. 예금금리 가봤자 뭐 2% 초반, 뭐 2% 초반이죠. 초반이죠. 예. 자, 2% 초반일 때 과연 투자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지금 사실 제일 궁금해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뭐냐면 현장에 있어 보면은 도저히 나는 은행에는 못 담아 놓고 있겠다. 1억 박아놓으니 1년 지나서 뭐 한 70만 원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이거 70만 원 없어도 되거든.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머니무브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니무브가 가장 그 극명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여유 부동산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옛날엔 그냥 은행에 넣고 있다가 다음번 부동산 시즌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한국 시장 얘기할 때 얘기하고요. 네. 이제 미국 연준 얘기를 했으니까 연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그림 하나 보면 설명이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준 총자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졌을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8조 달러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도도 보시면 저기 왼쪽에 한번 폴대가 빵 섰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 때가 2008년도 리만 사태인 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8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부터 2조 달러를 넘겨서 이게 난리가 났다. 유동성 홍수다. 헬리콥터로 그냥 돈을 뿌렸다. 이랬는데 계속 늘었죠. 계속 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2019년 19년 그리고 그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코로나 터지면서 이번에는 저 100년 만에 대공황 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풀었습니다. 네. 그렇죠? 훨씬 많이 풀었는데 풀고 난 다음에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안 줄여요. 지금 계속 늘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은 뭐냐면 저 기울기가 우상향 기울기 정도가 조금 낮아질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금리를 인상해야지 이게 저게 꺾이는 거예요. 꺾이려면 금리 인상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2022년까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2000이 빠르면 2022년 중간 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1년은 벌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1년은 벌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지금은 조금 편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고 사상 최고가가 경신되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자꾸 얘기가 나면 아 그런가? 아 그건가?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죠. 두뇌 속에서 어떤 작용을 시키냐면 그것을 일종의 명사화해서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꿀떡 넘겨버려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외워서 그냥 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경제를 보실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데 지금 상식적인 논리는 뭐냐면 돈은 계속 늘고 있다. 이 늘어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충분히 다 올랐고 이미 사상 최고가고 역사상 최고가고 다 이렇게 오르니까 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좀 애매한 거죠. 여기서 더 땡기기가.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나마 좀 나은 쪽으로 더 몰립니다. 예, 몰리면서 몰린 쪽에서 가격 상승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미국장에서 조금 다행이란 점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와 기술주들이 많이 좀 올라서 이쪽으로 흐름들이 조금 더 온다면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유리한 흐름들도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가장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발언하고 그다음에 그 파월 의장 발언에서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 인터뷰 그 하원 소위원회 나가서 발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5% 인플레이션은 용납하지 않겠다. 상당히 뚱딴지 같은 얘기거든요. 5%?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존 윌리엄스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3.5%까지 오르겠지만 내년에는 2%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 행간을 읽어보면 5%와 3.5%라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3.5%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5%는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겠죠? 5% 정도면 어떤 식으로든지 긴급한 조치들이 뭐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 5% 정도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은 볼 턱이 없고, 즉 70년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 해 지나면 새우깡에 100원 했다 200원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안 온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연준은 저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5자가 가까워지는 4%대가 오지 않는 한 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봉인이 약간 해제돼서 조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3.5% 정도에서 정리된다면 한 1년간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도기님, 네. 제가 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날카롭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지금 정신을 잃었는데, 자, 쭉 말씀해 주셔서 이제 감사한데 네. 일단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 보시죠. 네. 지금 오늘 그 가져오신 주제가 엇갈리는 연준, 뭐 네. 긴축의 시작이냐 완화의 지속이냐인데, 네. 사실은 이제 저하고 각도기님하고 또 뭐 대화도 많이 나눴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뷰가 좀 비슷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디베이트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약간 반대 측면에서 조금 네. 여쭤본다고 네. 한번 그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저도 얘기했지만 뭐 인플레이션 와야 뭐 얼마나 오겠어. 그러니까 뭐 긴축도 세야 얼마나 세겠어. 라는 게 사실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약간의 시장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또 마치 주술 걸리듯이 뭐 제롬 파월이 한마디 하니까 막 다들 믿어가지고 또 옐런도 얘기하고. 네. 근데 항상 그 우리가 위기라는 거는 위험이라는 거는 다들 이렇게 예상치 않은 데서 방심하고 있을 때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좀 따져놓고 보자는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더 유동성을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아마존 효과, 뭐 기술의 발달,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저임금을 통해서 뭐 생산을 되게 싸게 해주는 애들 이제 이런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약간 구조적인 인플레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국 쪽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네. 예. 중국이 옛날처럼 더 이상 이제 저가 생산을 해줄 수 없다. 그로 인해서 뭐 중국도 농민공들의 막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네.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그 지표들을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9% 정도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1%대 나와요. 중국이 네. 예. 아, 참 신비하죠. 음.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소비자 단에 가서는 그게 슬금슬금 다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현대 문명의 이야기인 거죠. 그 생산성 혁명이 엄청나고 기계화가 엄청나게 돼서 이제 중국조차도 기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비싼 재료를 가지고 싸게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높아졌다라는 건데 오히려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우려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요즘 ESG 관련 환경 관련 이슈가 오히려 중국에서 단가 인상 그러니까 그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철강애널 모시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 도대체 왜 중국에서 철강 스크랩을 하고 있고 구조 조정을 그렇게 세게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 늘리는 걸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 왜 ESG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인 이건 논리인데요. 결국 유럽과 미국 선진국들이 공해 산업을 다 중국으로 떠넘기는데 완전히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공해 산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도체까지도 다 넘겨서 이제는 화급하게 반도체는 지금 땡겨 올라고 지금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야, 니네 다 공해 산업이잖아. 사실 그거 누구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거냐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공급하기 위한 산업 베이스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건데 걔네한테 넘긴 거예요. 공해 산업들을. 그러니까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건 환율을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프라자 합의처럼 위안화를 강세로 쭉쭉쭉 밀어붙이는데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도 잘 안 듣고 일본처럼 네 그렇게 할게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왜 그래 하고 질질 끌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결국 ESG를 끌고 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철강 스크랩을 하고 화력 발전보다 지금 원자력 발전 공급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압박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은 있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철강 스크랩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런 기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간다면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것과 곱하기로 환율도 조정을 좀 할 것으로 이번에도 보면 6.5에서 한참 지키고 1분기 내내 지키고 있었던 위안화 환율이 네. 빵 깨지면서 쭉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6.3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딱 제어 들어오거든요. 전 인민은행 총재가 이거 위안화 강세가 너무 심하다.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6.5 근처까지 지금 레인지를 하나 잡은 거예요. 6.3과 6.5의 레인지를 또 잡고 여기서 상당한 시간을 끌어서 시간 말미를 줘서 제조업체들이 수출업체들이 적응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내리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은 있으나 계속해서 자기네 방식으로 제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답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중국 내에서 통제가 가능할 네, 것이다. 통제를 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왜 그렇게 유추를 해보냐면 지난번 박문영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니까 철강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네. 계속 스크랩을 하고 줄였거든요. 하지 마라 했는데 다시 조금 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봐서는 무작정 죽이지 않고 그 흐름을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중국의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네. 진도가 나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여쭤보는 건데 이제 혹시나 중국이 인플레이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여쭤봤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거 말고 네.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변수 내지는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것들. 그래서 임금이죠. 긴축이 빨라지면 그거는 좀 혹시 보는 거 없어요? 임금이죠, 임금. 임금. 네, 임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번에 와서 연준의 기조가 하나가 더 생긴 거, 가장 큰 기조는 연준은 원래 2대 축이잖아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한 축은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금리 조절을 통해서 경제 안정화, 이 두 가지 축을 자기의 두 축으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 축이 더 생긴 거예요. 원래 네. 두 다리로 서 있던 애들이 세 다리로 서 있는데 그게 고용이죠. 계속 어. 끊임없이 고용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총재들 얘기가 오늘도 나왔던 얘기, 연준 총재들의 얘기들을 보면 아니 고용이 회복이 안 됐으니 무슨 긴축을 하느냐, 고용 회복하는 거 보고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그널,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그널,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고 그 다음에 곧장 이어져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오는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역시나 그 고용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용률이냐? 대체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그때 고용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거의 완전 고용률, 실업률이 3%대 굉장히 이렇게 낮았으니까 지금 실업률이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한 3%대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아마 주저하지 않고 테이퍼링 할 거고 네. 그때 테이퍼링 하면서 경제 상승 속도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주지 못하면 그때는 충격을 좀 받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정현 부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는데 앞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단기 금리 사이에서 저도 배웠어요. 이건 박 부장님한테 제가 배운 부분이에요. 저 뭉뚱그려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 금리 10년물만 보고 10년물 미쳤네. 얘네 갈라파고스네. 왜 금리 떨어져? 말이 안 돼. 지금 금리가 올라야지. 테이퍼링 하겠다는데 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3개월물 보니까 얘가 튄 다음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3개월물로 튀었는데 왜 10년물은 왜 이래? 이랬더니 우리 박정현 부장님 그거는 시간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딱 말씀하신 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의 10년 동안 10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좋을 거냐? 지금처럼 4% 5% 오를 거냐? 뭐 6%씩 오를 거냐? 당연히 못 오르죠. 그러니까 결국 10년 뒤에 10년 뒤에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 경기가 앞으로 1년 지금 반짝 좋아질 거고 2년 3년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지금 당장 1년 내에 좋다고 무작정 올라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도의 미래 그 금리 전망과 또는 그것과 더불어진 경기 전망이라면 테이퍼링 하면 충격을 받겠죠.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오히려 쉽게 테이퍼링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준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박정희 부장님한테 이것도 배운 건데 디플레를 두려워한다. 디플레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칼을 쓸 때도 과도도 있고 식칼도 있고 뭐 칼이 많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쓸 칼이 많아요. 그렇죠.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플레는 지금 별로 발명해낸 요리 도구들이 없는 거예요. 디플레라는 재료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너무 무서운 상대인 거예요. 이 적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봐서는 몇몇 연준 총재들이 원칙적으로 지금 너무 과열인 것 같으니 솔직히 옛날 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과열이야. 빨리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려. 이 마음일 거예요. 다른 지금 매파로 돌아선 연준 총재들의 생각은. 그러나 디플레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말을 조심조심 하는 것이고 기조는 그렇게 일단 가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진짜 오는지 한번 보자. 우리 20년간 못 봤잖아. 일단 인플레이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조리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계속해서 연준은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얘기해. 우리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인플레이션 조리할 줄은 알아. 지난 3, 40년간 그것만 해왔어. 이런 것이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할 거.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걸 지금 간파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 랠리 게임으로 접어들었다. 근데 저의 관심사는 아까 모두에 우리 박 부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지만 도대체 금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예금 금리 2%대 정도 수준에서 멈췄을 때 과연 머니 무브된 게 다시 옛날로 환원될 것이냐가 저는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예요. 1년, 2년 지났을 때 지금 들어왔던 돈이 지금 67조 막 이러고 안 빠져요, 돈이.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더불어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 하나는 뭐냐면 신용 잔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러나 이제 코스닥 대비 그 코스피의 신용 잔고 비율은 훨씬 비율적으로는 낮아요. 그리고 총량 늘어난 거에 비해서 아직 낮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에요. 근데 올해 연말 가고 내년까지 시장이 좋아지면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할 때는 언제냐 라고 얘기한 게 이제 드디어 하나 신호탄이 터졌어요. 신호는 뭐냐면 RCPS 전환 RCPS가 나왔어요. 네네. 키움증권. 아,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네. 지금 무슨 말이냐? 증권회사가 정말 저는 오늘 증권회사 직원 아닌 걸로 이제 퇴근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그쵸. 증권회사가 국회로 활동하고 네, 계시니까. 국회. 네. 증권회사 사실 하우스 장사 아닙니까? 우리 승희 씨 하우스 뭔지 아시나요? 그 리서치하고 아니 그런 하우스. 너무 고상한 하우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진짜 이제 약간 비닐 쳐 있고 막. 아니 진짜 그 하우스요? 아니요 저기 그 하투 치는 곳을 우리가 하우스라고 예, 해요. 네네네네. 이렇게 그러면 숨겨져 있는 막 이런. 네, 하투 치는 데서 하우스에서 뭐를 해주냐면 라면도 끓여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그런 수수료를 곳이 있어요? 받아요. 몰래 뭐 네, 그렇게.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내일 혼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장님 보시지 않나요? 안 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네. 하우스 장사거든요. 네. 네, 근데 하우스 장사인데 지금 장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뭐냐? 제일 쉬운 장사가 뭔가요? 증권회사들이 너무너무 은행 부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대출 장사를 제일 부러워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원들은 따지고 보면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도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벌어요. 그렇죠. 돈이 대출 돈을 벌고 있죠.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대출하셨으면 월요일 날 대출을 갚으면 일요일 날 대출 그러면 면제해 주나요? 아니죠. 면제 안 해주죠.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황금 비즈니스고 너무 증권회사가 부러워하는 비즈니스거든요. 대출 비즈니스가. 근데 증권회사가 대출 비즈니스가 하나 있어요. 주식 담보 대출. 그다음에 주식 신용 대출. 이게 있는데 이걸 못 해주잖아. 참고로 금감원에서 규제를 해놨어.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 이상만 몇 퍼센트까지만 이제 네.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근데 그 이율도 꽤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진 폭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부분이죠. 자본금이 없어서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 빌려달라는 사람은 넘쳤는데 그리고 총 그 잔고 대비 그 예수금 잔고 대비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 과거 대비로는. 네. 더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빌려줄 수가 없어. 그럼 빌려주려면 자본금을 좀 땡겨야 돼요. 자본금을. 그러면 아마도 증권회사들이 의외로 가장 늦게 확신하는 존재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증권주가 또 가장 늦게 올라가요. 랠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것도 다 실패하신 분들은 증권주 잡고 내년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라는 말씀 드려요. 어차피 배당 3% 4% 5% 주고 그럼 은행에 맡긴 것보다 낫고 현재 장세가 유지되고 이런 정도의 예수금과 이런 정도의 오늘도 거래대금 20조예요. 예, 이 거래대금이면 그냥 돈 버는 산업인 거예요. 이 산업 그렇죠. 자체가. 그런데도 아직도 제대로 자본금 확충을 안 하고 있는 건 아직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근데 저는 제 생각엔 내년쯤 증권사들이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키움이 먼저 RCPS. 거죠. 예, 근데 겉으로는 이제 IB 비즈니스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IB 비즈니스 왜 합니까? 그냥 신용 대출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건 그냥 저만의 얘기고 IB 비즈니스 할 거예요. 하긴 하겠죠.
그런 이런 구색을 갖추면서 할 건데 여기서 확실한 돈벌이가 된다면 자원 배분을 거기도 하겠지만 여기도 추가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험은 증권사들이 그 자기 자본을 확충해서 대출 자금을 빵빵빵빵 늘리는 그 시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가 조금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키움증권이 첫 번째로 그 RCPS 발행을 하긴 했어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소나기 태풍 오기 전에 뭐 개미떼 행렬이라든가 이런 네. 차원에서 그죠. 네. 증권사가 자기 자본 확충하기 시작하면 뭔가 조금 네. 약간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 왜냐하면 신용이 늘 거거든요. 자기 자본 확충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신용으로 갈 거고 네. 언제나 위기는 신용이 과할 때 왔어요. 29년 대공황도 그렇고 2008년도 리먼 사태 전 그 서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 그 전문가 앞에서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좀 부끄러운데 항상 모든 위기의 폭발 전에는 과도한 대출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빚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장의 끝도 과도한 빚과 함께 이루어질 건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 빚은 현저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현저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금도 늘어났고 시장도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과거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견딜 체력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물론 여기서 갑자기 예수금이 쭉쭉쭉쭉쭉 빠져나가면 그건 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모수가 줄면은 대비 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한국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위기는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약간 봉인이 해제된 상황에서 랠리를 뽑을 거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퐁퐁퐁 터지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올라가는 거 따라잡다가 크게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엉덩이로 주식을 하셔야죠. 지금 상황. 네. 깔고 뭉개야 된다는 깔고 말씀이죠? 뭉개고 깔고. 기다려야 돼요. 네, 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 올랐어? 가슴 뛰는데? 가슴 뛰는 주식 사가지고는 가슴 멍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또 네. 명언 제조 네. 나오네요. 네. 언제까지 앉아 있다가 언제 이제 일어날 수 있을지 그거는 저 인포맥스 라이브 보면 되나요? 그럼요. 네. 구독, 좋아요. 네. 네. 지금 삼성전자 말씀 앞서 하셨는데 네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더 못 가면 삼성전자 1월 달에 사신 분들 이탈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 물론 지금도 이탈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언제 좋아지느냐 하면 반도체 쪽에서만 보면 인텔 CPU 만들어야 좋아지거든요. 인텔 그 10나노 기반의 CPU 서버용 CPU가 나와야 반도체 DDR5가 본격적으로 옆에 달리면서 아니 얘네들은 메모리를 하잖아요. 메모리는 혼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CPU 옆에 붙어 있는 공생관계 존재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이게 여리한 게 아닙니다. 얘네는 이거 이제 못 만들어요. 다른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애들은 이제는 방법 끝났어. 게임이 끝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싸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보다 더 높은 매출, 더 큰 이익을 삼성전자가 가지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출이 도대체 언제 터질 것이냐. 인텔 10나노 기반의 서버용 CPU가 해야 되는데 이거 작년부터 한다 그랬는데 올해 연말입니다. 저는 사실 7월, 8월부터는 할 줄 알았어. 저도 굉장히 일부러 늦게 잡았거든요. 네. 너무 빨리 기대하면 실망을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끝자락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AMD는 내년에 나오고요. 네. 자, 그럼 DDR5가 나오면 확실히 그거 이제 얼마나 선제적으로 사느냐 서버 업체들이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3개년간 DDR5 시장이 빵 열리면서 전부 다 바뀔 거예요. CPU가 뭐 전력도 적게 쓰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안 바꿀 이유가 없는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서 DDR5가 터져서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셋이 문제인 거예요. 핸드셋이 매출 규모로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본진 게임이 하반기에 있어요. 상반기는 선방을 했고요. 본진 게임은 하반기인데
하웨이 자리를 못 꿰찼잖아요. 네. 하웨이 자리를 꿰찼으면 이미 땡겼어 주가 더 올랐어요. 그걸 못 잡아놨으니까 이제 하반기 싸움에서 지금 삼성이 상당히 지금 우겨 싸움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쪽 그 하이레벨 뭐라 그러지? 하이엔드 쪽에서는 애플한테 자꾸 밀려요. 지금 애플한테 밀리고 중저가에서는 하웨이 시장을 못 뺏어오고 그 하웨이 시장을 오포 비보가 다 갖고 왔어. 오포 비보 샤오미가. 그래서 점유율을 많이 못 늘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그 히트 상품이나 히든 카드가 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이제 드디어 그 카드로 폴더블을 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익 단으로는 별 의미 없을 거예요.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몇백만 대 안 만들어요. 1년에 상징성으로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팔 거라고 예상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1년에 휴대폰 13억 대 팔리거든요. 네. 13억 대 팔리는데 1000만 대가 팔려도 의미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600만 대, 700만 대 내부적으로는 그 언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를. 근데 이게 1000만 대 너무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시적인 수준의 점유율을 이렇게 오는 순간 그게 약간 보편화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그거 듣는 사람 사실을 되게 드물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자주 띄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거 가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쪽에서 현저하게 높은 기술력을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전혀 못 따라와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핸드셋 사업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같이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가 모멘텀이 됩니다. 그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개가 같이 엮이면 완전 좋고 주가가 진짜 좋아지는 거고 그야말로 10만 원 돌파를 하면서 가는 거고 그중에 한 개만 터져도 전고점은 갈 텐데 근데 이 두 개가 생각보다 느리게 터지면 생각보다 늦게 시세가 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엉덩이를 지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때 다른 것들 펑펑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언제 오를 건가 해서 봐서 이 회사를 내가 고점에 잡은 것도 아니고 회사가 나쁘지 않고 좋다면 지금부터 남의 거 올라가는 거 따라잡았다가는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건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급하게 오를 거거든요 분명히. 기관 애들이 레이스를 하면 그렇게 급하게 올리더라고 주가를. 예. 예. 우리가 연초에 그 중국 시장에서도 보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그때 기관 펀드 자금들 들어오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주요 주식들은 마오타이나 이런 것들, 텐센트 이런 것들은 막 샀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뭉치 돈이 들어오니까 막 산다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시세가 한번 싹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봉인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빵빵 튀면 지수는 신고가가 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마음을 달구면서 흥분을 시킬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부터 잘못하면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사실 개인들이 저격을 언제 당했습니까? 지난 1월에 당했잖아요. 삼성전자 외환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애플이 2달 만에 50% 오르면 더 올라?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반문을 하거든요. 더 오를까요? 애플이 2달 만에 50% 오르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많이 세계 최고로 비싼 알겠죠. 주식이 2달 만에 50%가 오르면 못 오르죠. 삼성전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1월에. 그렇지. 네. 엄청 올랐지. 세계에서 최고 비싼 주식 중에 하나가 2달 만에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쉬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데 지금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가슴앓이 하면서 좀 버텨야 되는 구간 아닌가. 그러면 때가 온다. 정말 좋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네. 새로운 얘기도 여기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오신 분들 좋습니다. 예. 우리 독일마을 분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자, 많이들 보고 계세요. 네. 네. 잠깐 까먹었네요. 독일마을 생각하다 괜찮습니다. 까먹었는데. 네. 예. 그 막간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네네. 하나. 예.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 각도기 말고 같이 하시는 분이 누구였죠? 나침반. 나침반 찾는데 전 나침반은 아니고요. 네. 예. 아니 왜냐면 세트로 다니시거든 두 분이. 알죠. 예. 그래서 네. 나침반 얘기 저는 나침반 아니고요. 저희 해명하셔서 어떻게 콤파스라도 좀 해야 되나? 예. 새로
새롭게 네. 네, 런칭하시죠. 그럴까요? 예. 두께로. 저 이제 각도기님 많이 쫓아다니려고 하는데 네네. 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도 지수는 사상 최고인데 사실 잘 체감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각도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안 가. 그 지수만 사상 최고가고 약간 변죽 울리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ong덩이 쭉 깔아앉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딱 언뜻 듣기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가 한 번은 갈 거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핸드셋 사업 좋아지고 반도체는 좋아질 거예요. 네. 내년쯤에는 그거는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을 회복은 하겠죠. 네. 근데 하나 더 좋아져야 뭐 10만 전자가 되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까지 좋아지면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되고 핸드셋이 좀 잘 팔린다는 뉴스가 있으면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게 안 팔리면은 반도체가 잘 팔려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아니요, 우리 각도기님은 시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올해 연말까지 좋다가 내년에 지수 2,500까지 빠진다는데 어떻게 봐야 돼? 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동창이 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데 지수 예측하는 건 거의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투자 잘해서 투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냈고 좋은 성과를 냈고 했던 사람들 거의 대체적으로 지수 예상 안 해요. 그럼 뭘 예상하나요? 그냥 자기 종목을 보는 거죠. 자기 종목이 어떠한가를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 고수들, 그래서 자기 자산을 많이 늘렸던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시켜보면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듣는 분은 내 귀가 좀 호강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돼서 내가 금융시장에 아는 것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수 예측하는 거는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이 말씀을 아까 까먹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금융시장에 어떤 신비로운 일이 있냐면 엔젤, 벤처 이런 모든 투자의 가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장외도 아니지 장외 시장의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요즘 너무 비싸졌던데. 엄청 높아요. 지금 카카오뱅크 뭐 이런 얘기도 뭐 지금 40조, 60조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시중 은행보다 뭐 거의 한 1.5배, 2배 막 지금 이런 밸류에이션 나오거든요. 얘네들 아마 시장 들어오면 빌빌거리지 않습니까? 빌빌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데가 외국 나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쇼크 먹었습니까? 쿠팡 100조라는 말에. 100조면 얼만데요? 100조면 하이닉스보다 비싸다는 얘기인데 지금. 100조면 SK그룹 그냥 거의 통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SK그룹 통으로 하고 쿠팡하고 바꾸실래요? 네. 그렇죠. 말이 쉽게 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변화 조짐이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진다. 한국의 멀티플도 좀 달라진다. 뭐냐면 한국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이 고평가를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20년 이상 시장에 있어본 참여자로서 보면 10년간 불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박 부장님 아닙니까? 채권은 모르겠는데 예. 채권은 강세장이었을 수 있어. 근데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주식시장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박스피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불황이었죠. 네, 사실 네. 중간에 한번 톡 2,600 올라갔지만 불황이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펀드 매니저의 연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의 연봉이 여기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굉장히 한국의 뭐 상위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천억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그거에 수익률을 내주는 사람의 연봉이 어떻게 될까?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 이상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잘 받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반인 바람. 관점으로 우리 네네네네. 제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께 여쭤보면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꽤 많이 받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으세요? 일반인 그렇죠. 관점으로. 전문 인력이시니까. 그렇죠. 저의 느끼기에. 근데 네. 그런 전문가들보다 많이 못 받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10년 불황이에요. 이 10년짜리 불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될 만큼 이탈되어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못 믿는 것도 당연히 10년 동안 우리가 속아왔는데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증자 못하죠. 근데 이제 확신이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면에 돈은 넘쳤기 때문에 벤처 이런 쪽은 사업 아이디어 내고 이런 구도로 이렇게 사업할 거예요 하면 수십억이 그냥 모여요. 아니 동네 뒷 식당 하는데 그걸 잘 이렇게 이렇게 PPT를 잘 해서 우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할 거예요 해도 돈 10억이 그냥 모여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던 애들이 장내 들어오면 빌빌거리면서 주가가 안 오르죠. 네. 네,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됐는데 저는 오히려 쿠팡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쿠팡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지금의 카카오나 네이버도 밸류에이션 고점을 찍었다. 물론 제가 이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점을 찍었고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측면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번에 사람들한테 상상력을 좀 심어줬다고 생각해요. 한국 시장에서. 어떤 상상력? 한국의 아마존? 한국의 페이스북? 이런 느낌을 좀 줬다는 거죠. 얘네도 플랫폼 기업이야. 걔네만 플랫폼 기업, 애플과 구글만 플랫폼 기업 아니야. 네이버와 카카오도 플랫폼 기업이야. 얘네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 그냥 밸류 측정 좀 해줘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업종별로 차별은 많이 될 겁니다만 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걔네들만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그렇게 될 거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램이자 가능성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건 뭐냐면 장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틀려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 즈음에 다양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워드 EPS라고 하죠. 그 올해 총 이익이 160조를 지금 넘어서 170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추정이지만 많이 늘었네 계속.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옛날에 막 60조, 80조 작년이 얼마였죠? 작년에 뭐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이거의 훨씬 절반 늘었어요. 정도였나? 아니요. 그거보다 많을 텐데 예. 훨씬 적었을 작년? 텐데. 예. 근데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처음 140조, 130조 얘기했는데 지금 160조가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한국 주식이 쌉니다. 지금 갑자기 싸졌어요. 그러니까 PER이 갑자기 12배, 13배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포워드 EPS가 빵 하고 늘어서 물론 이제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한국의 기회는 올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측면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네. 머니무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머니무브가 이번이 이제 한 번 오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옛날처럼 다 돌아가서 부동산으로 돌아가고 예금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왔던 자금 일부는 돌아가겠지만 옛날보다 늘어난 규모를 유지할 것이냐 주식시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머니 무브 되어서 볼륨이 늘어난 정도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된다면 주식시장은 중간중간에 조정도 있고 나중에 뭐 미국 시장 꺾일 때 함께 크게 무너지는 일도 있겠지만 저점의 그 높이는 상당히 몇 년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건 무슨 말이냐? 시장에 참여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미국 시장처럼. 미국 시장 되게 쉬운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 공부해보면 워렌 버핏은 사업가로 정말 대단하고 그 워렌 버핏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금리 베이스에서 딱 자기의 태도가 어떤 비바람이 치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상관없이 딱 자기의 포지셔닝을 딱 고정하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버핏은 공부하면서 그게 대단한데 수익률은 정말 대단하냐?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2점 몇 배예요. 예. 약 22%인데 지난 20-30년간 S&P의 평균 연평균 성장률은 9%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편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거는 뭐 박 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조금 성숙 단계로 가면 자본시장도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꾸준히 중국 시장 공부를 해보면서 변동성 너무 심한 거예요. 올랐다 하면 상한가, 떨어졌다 하면 하한가. 웬만하면 상한가, 하한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자본시장이 정말 그 무쇠소처럼 꾸준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퇴직연금도 쌓이기 시작하고 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뭐냐, 옛날에는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시장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계속 그리고 작은 사이클이 있을 때 그걸 다 뽑아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사실 그건 힘들지만 어찌되었건, 그리고 업종별로도 저점에 샀다가 다른 저점의 업종으로 넘어가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리고 그걸 조금만 잘못하면 다 패자였어요. 패자가 훨씬 많은 시장이었어요, 한국 시장이. 그런데 만약에 머니무브 상태가 변화된 큰 기조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자본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우리도 미국 시장을 조금 닮을 수 있다. 네. 그런 시나리오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 네. 그런 쪽의 상상을 깔고 한번 시작해보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타이밍을 너무 맞추려고 그래요. 좋은 말씀이네요. 아주.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타이밍 맞추는 게 뭘로 드러나죠? 회전으로 드러납니다. 회전수 높은 사람 어떻게 되나요? 수익률 떨어지죠. 꽝이에요, 꽝. 회전수 높아서는 수익률을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거의 정해진 미래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마도 지금처럼 은근하게 가면 중간중간에 하락은 있겠지만 웬간해서는 한국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럴 때의 선택은 뭐냐? 그래, 믿고 맡길 수 있는데 비싸지 않은 주식을 선택해서 함께 가보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거기다 조금 액티브하게 한다면 이익이 감소하지 않을 회사, 이익이 늘어날 회사를 찾으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믿고 맡길 수 있는데 비싸지 않은 네. 이익이 감소하지 않을 것 같은 거기서 회사를 곱하기 곱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럼 무슨 네. 뭐라는 얘기하고 어려운 과제를 주셨는데 예. 다음에 네. 또 함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 양평댁에 가셔야 되는데 전철 끊기면 어떡하실 거냐 걱정을 하셔서 네. 그래도 네. 오늘 명언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슴 뛰는 주식 사다가 가슴에 멍든다. 네. 시장에 참여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오늘 여러 가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또는 못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듣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그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려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셔야 합니다. 몸을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아요. 좋은 결과 얻기 어려워서 조금 다칠 수 있지만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시는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약간 긍정적이어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예. 시장을 좀 시장에 성공한 사람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돈의 흐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흐름을 볼 때도 조금 긍정적으로 네. 앞으로 왜냐하면 가서 자본시장 보라는- 사이즈가 커질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각도기님, 신한금융투자 각도기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